올 4분기 국내 은행권이 가계신용과 중소기업 대출 문턱을 높일 전망입니다.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서울 아파트가 거래 절벽에도 불구하고 매매되는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 서울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최근 4년 동안 적발된 불법 투자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신규 사모펀드 설정 건수가 4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설문 결과 4분기 국내은행의 대출 관리가 3분기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금융기관 201곳의 여신 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올해 4분기 국내은행의 종합대출 태도지수는 -5로 전분기에 비해 -5포인트 낮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올 4분기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은행이 완화하겠다고 밝힌 은행보다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올해 3분기 많이 늘어나다 보니 4분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간 완화적으로 운영했던 대출 태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대출 태도 지수의 경우에 가계 일반 -9포인트, 가계주택 -6포인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3포인트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7주째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42건입니다. 이 중 도시형 생활주택과 전용 45제곱미터 이하 혹은 3억 원 이하 거래를 제외하면 총 22건입니다. 이 23건의 거래 중 절반 넘게 신고가 거래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신고가 거래는 서울 전 지역에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동작구 대방동, 강남구 도곡동 등 일부 아파트에선 기존보다 1억 원 넘게 떨어진 채 거래되는 사례도 나옵니다. 업계에선 서울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투자자 대부분이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적발된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규모는 1,713억 원 수준이었는데 과태료는 89억 원이 부과되는데 그쳤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최근 4년 동안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적발 투자자의 95%가 외국인이었는데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적발된 불법 공매도액의 5%를 웃도는 데 그쳤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주식시장과 달리 공매도 시장은 전화나 채팅 등 깜깜이로 이뤄져 개인들의 불만과 불신을 자초했고 무차입 공매도의 95%가 외국인임에도 이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LG화학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에도 3분기 9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요. 창사 이래 첫 잠정 실적 발표로 배터리 부분 분사를 앞두고 주주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LG화학이 3분기 잠정 실적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은 오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0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7%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8.8% 늘어난 7조 5,07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입니다. 이번 호실적은 가전 자동차 내장재로 쓰이는 ABS와 PVC 등
석유화학 부문의 수익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분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가전 판매가 급증했고 자동차 역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LG화학이 잠정 실적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배터리 사업 분할을 앞두고 주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LG화학은 오는 12월 1일부로 전지 사업 부문을 분사해 가칭 LG 에너지솔루션이라는 별도 회사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주주와 투자자가 더욱 정확한 실적 예측과 기업 가치에 대해 판단하도록 잠정 실적을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의 3분기 최종 실적은 오는 21일 발표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센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무리한 갭 투자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갚아줬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린 바 있었죠. 일각에선 해마다 보증사고 금액이 급증하고 있어 세금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어찌된 일인지 지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회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사고 7,596억 원 중 85%가량을 허그가 대신 갚아줬습니다. 하지만 대입연재해준 6,494억 원 중 과반에 달하는 금액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회수 전세금은 해마다 급증하는 상황. 지난 2018년 792억 원이던 사고 금액은 지난해 3,442억 원으로 올해 8월까지는 3,25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만큼 전세 임차인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강화됐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전세 사고 금액이 급증한 건 그만큼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보증보험을 발급받은 세대수는 2만 5천여 세대, 2018년 9만여 건, 지난해엔 15만 6천여 건으로 해마다 보증보험 가입자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혈세가 낭비됐다는 해석도 무리가 있습니다. 허그 대입연재금은 임대인이 잠적해도 전세 물건을 경매하는 식으로 상당 부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회수가 얼마만큼 될 거냐, 물적 담보를 가지고 우리가 보증을 서는 거거든요. 그 다 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뭐 조금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 85%에서 90% 사이 정도 회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예, 국내 증시는 미국 대선, 추가 부양책 타결 등 각종 대외 변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죠.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시장을 둘러싼 우려, 기대는 항상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 비해 국내 증시 꽤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챙겨봐야 할 이벤트, 시장 전망부터 연구원님 들어볼까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이 중요하고요.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확연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 TV 토론 등 주요 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 이번 주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미국의 정치 일정이 시장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지는 한 주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실적과 미국 대선 두 가지를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진 모르겠지만 최근에 수급이 좀 바뀌었거든요. 동학개미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좀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신용대출 제약 조치나 대주주 3억 원 양도세, 이탈 우려가 개인 투자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어때요? 손바뀜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지난주 외국인은 전기전자, 화학 등을 위주로 해서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화학 위주로 한 2,20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1조 한 3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뭐 이것만 보면 개인 투자가분들의 이제 이탈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외국인의 순매수는 지난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 매도 차익 거래가 유입되면서 대규모 순매도에 따른 것으로 그 이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보면
워낙 강세와 국제유가 상승 등에 기반한 외국인의 순매수도 일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대선이라는 최대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외국인과 기관, 개인 등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주 양도세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인 거고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실적 대선 요거 두 가지 보자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삼성전자, LG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 지금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눈여겨봐야 할 업종이나 종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주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경우는 양호한 결과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확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또한 지난 2분기 전년 대비 34% 둔화에 이어서 3분기에도 21% 감소로 전망되는 등 글로벌 각국의 실적 또한 여전히 낙관적이지는 않고요. 특히 업종의 코로나 민감도에 따라서 차별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를 좀 보면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3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는 38.360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주도하는 업종을 보면 IT 하드웨어라든지 유틸리티, 자본재, 자동차 업종 등이 이를 주도를 했고요.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는 종목들이나 업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어닝 시즌 내에는 이러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그러면 이제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얼마 안 남았고요. 조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지금 우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이나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증시 어떻게 연동해서 저희가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현재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은 65.4%인 반면에 트럼프는 34.5%에 그치고 있고요. 더불어서 상원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할 확률 또한 63.2%, 하원도 민주당이 장악할 확률이 무려 86.7%나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결국 미국 민주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 테마로 신재생 에너지의 상승이 뚜렷한 상태입니다. 실제 지난주 테마별로 보면 폴리실리콘이 무려 23%나 올랐고요. 태양광이 13%, 소수차가 12.4% 급등하는 등 주식시장을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바이든 후보의 정책들에 기반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흐름은 당분간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조금 전에 대선 미국 쪽 얘기했는데 조금 더 저희가 빅 이벤트다 보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키움증권 연구원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바로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관전 포인트 먼저 좀 미국 대선 짚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트럼프나 바이든 모두 이제 약간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소위 애플이나 알파벳 등은 반독점이나 좌파 편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누가 되든 강화될 거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후보 다 방법은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 인프라 확대에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격차가 좀 코로나 국면 때문에 인터넷이 좀 연결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5G 기술 리더십을 중국이나 유럽에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 인프라 확대는 누가 되든 될 것 같고요. 두 후보 다 좀 어찌됐건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젠 차이점인데 트럼프는 아무래도 석유 산업이나 노후 인프라 교체 산업으로 좀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요. 바이든은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는 감세를 원하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감세된 만큼의 세금을 주주 환원에 쓰는 거를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 더 임금 주고 고용 안정성 보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업들이 자사주나 배당금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좀 비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되면 전체 주식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좀 빠질 수 있다. 다만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로의 어떤 좀 자금 몰입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좋게 보고 통신 장비주 가장 추천드리고 있고요. 왜냐면은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어찌됐건 인터넷 인프라 확장시키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통신 장비주들한테 수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성장 산업 기업들 중에 통신 장비주가 주가가 제일 안 갔어요.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투식스 두 기업 좋아합니다. 예. 미국 쪽 이야기 주로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원주 키움증권 연구원이었고요. 지금 이제 국내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도 했었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다면 지금 미국 쪽 얘기였고요. 국내 기업들 혹은 국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최종현 데일리머니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확히 4년 전 이맘때도 뭐 지금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그 당시엔 후보였죠. 굉장히 또 경합을 벌이면서 비슷한 추세, 비슷한 공약들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이 지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재생 관련주들 우리나라 비롯해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대선 전후 흐름을 조금 짚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일전에 이제 미 대선 때에는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이제 경합을 벌였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펼쳤고, 이제 그와 반대로 이제 힐러리 후보는 동맹국들과의 관계 유지를 강조하면서 팽팽한 양상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에도 역시 이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의미 있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만, 이제 해당 정치인이 강조하고 있는 정책에 따른 수혜주가 아닌 이제 그 정치인과 인연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관련주로 언급이 되는 종목들은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수혜를 받고 있던 일부 종목들에서 좀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경향이 있던 부분이라 정책 관련 투자는 특히 더 조금 그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여쭤볼게요. 국내 증시는 어떤 종목이나 어떤 뭐 업종에 대해서 압축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개인적인 그 정치 견해는 모두 제외하고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아무래도 지금 조금 더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좀 빠르게 짚어드리자면, 우선 100% 클린 에너지 경제를 지향하는 이제 바이든 후보의 공약과 더불어서 각국 정부가 이제 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좀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최근에 수혜를 좀 크게 보고 있는 동국 SNC와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 이제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은 단계적인 테마로만 지켜보시기보다는 이제 우리 인류 산업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섹터군이라 이제 시작인 단계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이제 체크하셔도 이제 늦지 않겠습니다. 예.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 뭐 오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들 올라왔고요. 그런데 뭐 이러다 보면 사실 묻지마 투자에 대해서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의할 부분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우선 아무래도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국내 증시 특성상 테마성 종목에는 좀 지나친 그 과열 양상을 주의를 하셔야겠는데, 이제 분명 이제 기업 모멘텀이나 이제 시장 재료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면 이제 투기 심리도 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동국 SNC나 유니슨 같은 관점의 종목들은 과열 양상은 조금은 사그라들었고 이제 오히려 침체되었다고 판단하에 좀 추천드린 부분이라 너무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순환을 이해하시면서 좀 접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실적 시즌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3분기 실적 시즌 도래했는데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좀 많은 장 변동성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리고 이제 그 LG화학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좋은 실적 선방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충격이 적지 않았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성적들을 전망함에 따라서 좀 투심이 상당 부분 였는데, 이제 해당 호실적 전망 대기업을 직접적으로 노리는 것보다는 이제 약수 효과를 받기에 충분한 저평가 중소기업 공략도 대응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현 데일리머니 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규 사모펀드 설정 건수가 4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연이어 터진 이후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설정 보고가 접수된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는 올해 일평균 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일평균 17건, 작년 일평균 18.5건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겁니다. 기아 자동차가 오늘 상품성을 강화한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 2021년형 K7을 출시했습니다. 2021년형 K7에는 비행기의 힘찬 이륙을 연상케 하는 커스텀 그릴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또 스틸 그레이와 인터스텔라 그레이 등 외장 색상 2종이 추가됐습니다. 이 외에도 교차로 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제동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대향차가 처음으로 탑재됐습니다. 2021년형 K7의 가격은 모델과 트림에 따라 3,244만 원부터 4천만 원대 초반까지 책정됩니다. 마스크 대란 당시 정부 요청으로 공적 마스크의 약국 유통을 담당했던 업체들이 지난 7월 이후 처리하지 못한 재고가 약 4,300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 등 공적 마스크를 공급해온 업체들이 약 400억 원에 이르는 마스크 재고와 물류창고 유지 비용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사회는 두 업체가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재고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슈퍼태풍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 2007년부터 매년 2개 이상의 슈퍼 허리케인의 내습으로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올해 강한 태풍 3개가 연달아 올라오면서 머지않아 정말 슈퍼태풍도 만나게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기후 전문가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슈퍼태풍이 북상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경제적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풍은 올해도 저희가 경험을 좀 무섭게 했잖아요. 피해가 좀 컸죠, 올해도? 네, 그렇죠. 특히 2개 태풍이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면서 예. 아주 그 인근 지역으로는 정말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요. 이제 올해 태풍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슈퍼 태풍의 북상도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올해 서해안을 북상했던 8호 태풍 바비부터 9호 태풍 마이삭 그리고 10호 태풍 하이선의 공통점은 다 우리나라 제주 인근에 올라와서 상륙하거나 북상할 때 아주 강한 태풍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태풍 3개가 12일 동안에 올라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현상이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독특한 것은 올해가 라니냐 경향을 보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만들어지는 서태평양 해역의 해수 온도가 무척 높았어요. 자, 이럴 경우는 태풍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진 자수성가형 태풍이었어요. 3개가 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수성가로 만들어지면서 아주 급격하게 발달했던 거죠. 우리나라 태풍 피해가 가장 컸던 2002년 루사라든가 2003년 매미의 경우 인명피해가 300명 이상 그리고 매미 같은 경우 130명 정도 발생을 했고 재산 피해도 루사가 5조 2천억 원, 매미가 4조 5천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다행히 올해 피해는 이 정도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슈퍼 태풍이 북상해 온다면 그 피해는 정말 천문학적이 될 겁니다. 태풍은 자수성가 안 했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면 굉장히 피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슈퍼태풍이 미국에서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어요? 가장 컸던 게 2005년 8월이었죠. 미국 뉴올리안즈 지역으로 상륙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줬던 슈퍼 허리케인이었죠. 카트리나입니다. 자, 이게 이제 미국 태풍 등급으로 5등급이었습니다. 예. 바로 슈퍼 허리케인급인데요. 슈퍼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당시에 1,833명의 사망자, 또 150조 원의 경제 피해를 남겼죠. 이때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뉴올리안즈로 완전히 도시가 물에 잠기면서 파괴되었고요. 크리센트는 80%가 물에 잠겼었습니다. 이외에도 슈퍼 허리케인이 지나갔던 루이지애나주라든가 미시시피, 엘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주 등의 피해도 엄청 컸는데요. 보험사들은 주거지나 상업시설, 자동차 피해 등 170만 건의 보험료 청구로 약 50조 원의 보험금을 지불했었고요.
멕시코만 연안의 원유 생산시설 피해로 약 10조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보험금 지급 외에 당한 피해를 계산해 보니까 총 150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와, 엄청났네요. 그렇다면 뭐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 정도 카트리나급의 슈퍼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하게 된다면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그 재보험사죠. 스위스리. 예. 스위스리는 카트리나급의 그 또 다른 정말 슈퍼 허리케인이 발생을 한다면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재정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만일에 2005년 수준의 강풍과 해일을 동반한 카트리나가 2020년에 미국을 강타한다면 현재 여러 인프라 등을 감안해서 추산한 보험료 지급만 72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예. 이것은 멕시코판 연안의 손실액을 제외한 것입니다. 또 보험금과 피해액 전체는 약 240조 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스위스리는 또 다른 카트리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합계가 거의 2천억 달러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리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지금까지 세계 보험업계가 가장 많은 피해액을 보상한 자연재해이거든요. 물론 카트리나 이외에 뉴올리언즈라든가 다른 지역의 허리케인 위험 노출도와 취약성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슈퍼 허리케인의 초강력 강풍과 폭풍 해일은 미국의 멕시코만 연안 지역이 아주 매우 큰 위험 요소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기후변화에서 더욱더 강력한 슈퍼 허리케인이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슈퍼 태풍이 북상을 해 올라오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답하는 게 뭐냐면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로 북상하고 있는 태풍은 매년 강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태풍이 만들어지고 이동해 오고 있는 바닷물 온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태풍에 대비하는 인프라 구축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슈퍼 태풍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